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지향으로 갑니다. 이 친구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복집 주인이 아니고 주방장 보조를 하더라고요.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3억 5천이 그대로 날아가죠. 70대 후반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없겠어요? 할 게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제 무림, 강호. 그러니까 직장을 나오면 직장 바깥의 세상은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림 강호에서 무림의 그 강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약 30년간 한 1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강의, 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매뉴얼 개발, 조직 진단이라든가 인사평가, 경력 관리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또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그 30여 년 동안 직장인들의 그 삶, 퇴직 이후의 삶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에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책 한 50권 정도를 이제 구입을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책을 집필했는데, 그 스터디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퇴직을 했을 때 거의 재앙 수준이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금태족도 있습니다. 연금 상층 상품탁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거기다가 또 이제 와이프까지 이미 국민연금 가입시켜가지고 100만 원 정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삼성전자에서 37년을 부장으로 근무해서 정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부장으로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 본 사람 같아요. 신의 가오가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양반은 3층탁,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와이프를 임의연금 가입을 시켜가지고 7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80대까지 지금 현재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그대로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질 못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정년까지 간 사무직군에서 처음 봤고, 근데 현실은 70대 후반까지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쓴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퇴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요즘 N잡을 합니다. N잡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N잡러입니다. 강사라기도 불러주기도 하고,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작가, 크리에이터,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유명한 말인데, 인생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비밀이 없습니다. 또 3번째,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퇴직.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퇴직은 언젠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퇴직이 대개가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중앙일보, 매일경제 몇 개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직장인 퇴직 준비하지 못한다. 열의 8명, 약 80%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시 퇴직이죠.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제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재앙이다.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실버 파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N그룹 연수원에 친하게 지냈던 김 부장, 그때 이제 그 해에 상무로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그 양반이 48세였습니다. 연수원에서 저 교수를 불러주면 그 사람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거든요. 근데 대개가 보면 갑사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김사는 난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더라고요. 연예인 해도 될 뺨칠 정도로 잘생기고 부침성이 있고 인간성이 있고, 더불어서 인맥 관리도 잘해요. 그리고 스펙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죠.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직장인이라면은 불시 퇴직,
지금은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정리해고합니다. 구조 조정. 그러면 구조 조정 대상이 누구냐면 그 스텝 부서들이 1차 대상이 돼요. 이 김여사한테 이제 연수원을 이제 총괄하고 있으니까 본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연수원 3명 정리해라. 누굴 정리를 하겠어요? 의리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3명 건들지 말고 내가 세 사람 목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무모한 자신감이죠. 회사 밖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모한 자신감이고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내가 누군데. 결국 결과는 재앙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한 6개월 시장 탐색을 하더니 그때 이 친구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길동에다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했냐면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에서 한 1억 5천. 이 친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맙게도 와이프가 김이사를 모르게 한 1억 정도 더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억 정도를 선뜻 내놓더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토탈 3억 5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고급 일식집, 복집을 차리려면 최저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던 교수진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개업발이라는 게 보통은 3개월은 잘 되거든요. 이건 이제 개업발이라고 하는데 2달쯤 뒤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한창 때 뭐 사람 손님 버글버글 할 때를 비껴서 한 8시 좀 넘어서 8시 반쯤 갔는데 그 양반 내일 모레 상무가 될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복집 주인이 아니고 주방장 보조를 하더라고요. 바쁘니까 한 9시 좀 넘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나타났는데 아유 형님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형님들 제가 새로운 아젠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방장 인건비가 감당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서빙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그때 이제 이 48살 먹은 친구가 큰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둘째가 중학교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갈 때죠. 결국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그러면 3억 5천이 그대로 날아가죠. 그러면 1억 빚진 거 아닙니까? 그 1년 남짓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인맥이 있어서 인맥 관리를 잘해서 재취업을 했는데 그 이제 주차 관리 및 그 용역회사에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주차도 하고 용역도 하고 3,500만 원 연봉을 받더라고요. 1년 만에. 그 이 친구 하는 소리가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다. 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1억 이상 받던 사람이 연봉 1년 만에 3,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돈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관리 한다고 이제 그래서 한번 소주 한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잠수를 탄 거죠. 결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창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퇴사하는데 언제쯤 퇴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언제 퇴사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거 신문에 나왔었는데 핵심 경력이 되는 회사에서 평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된 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30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평균 50세쯤 퇴사를 합니다. 법으로 정한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근데 9.7%는요, 관리직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 큰 회사들, 그러니까 큰 회사들, 메이저, 제가 강의 다녔던 롯데 칠성이라든가, 롯데 해무이라든가, GS, 일레트릭, 이런 등등의 회사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요새는 킹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정년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시는데 대졸 신입사원이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몇 프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 그러면 50이 안 되죠. 퇴사하는 게. 그러니까 임원까지 가는 사람은 옛날에 1%였는데 지금은 0.1에서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대졸 신입사원이 부장까지 10%라면 10명이 입사했을 때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9명은 그 전에 어떤 사연이든 간에 다른 길을 가셔야 돼. 왜 퇴직 준비를 못하는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퇴직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10월, 11월 달에 중앙일보 매일경제 올 상반기에도 뭐 신문사에서 이게 나왔어요. 매일 떠드는 소리가 뭐 지금은 뭐 대량 학살 시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 뭐 근속연소 10년 버티기 쉽지 않다. 사무직군. 하는데도 왜 퇴직 준비를 못하느냐. 회사가요, 퇴직 준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회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 들여서 회사를 운영을 한다 하면 일거수일투족 안 보겠어요? 딴짓하는 사람 바로 속아내요. 그리고 업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아웃이죠. 지금은 대량 학살 시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라고 하는데 불시에 수시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원 감축이에요. 그래 너도 나도 아웃당하는 판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죠. 죽이살기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 더 안타까운 건 내 옆에 동료가 떠나면 인원을 보충한다? 보충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 그 업무까지 나눠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보다 업무가 과중하죠. 퇴직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결과적으로 내가 안고 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웃된 퇴직자가 안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향으로 갑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보험회사를 많이 갔는데 보험회사 다 간다고 해도 걔들이 국장까지 가는 애들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열에 한 서너 명 정도 될 테는데 제 친구가 그 대한생명에 입사를 해서 이 친구가 뭐 동료들한테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대접을 받았던 친구예요. 스펙 좋고 인성 좋고 예의 바르고 술 잘 사고 밥 잘 사고. 그런데 대한생명이 다른 그룹으로 넘어갔어요. 하나그룹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험회사 이름도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 정리해고죠. 기업 합병되는 그 순간 정리해고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스펙 좋고 인성 좋고 예의 바르고 주변의 평판이 괜찮으니까 이제 뉴욕 생명으로 옮겨타서 본부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1년 버텼나? 그리고 다시 평판이 괜찮으니까 쌍용화재의 국장으로 다시 갔다가 정리해고 됐죠. 그래서 좀 놀다가 이제 보험회사 영업대리점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다 직영을 했는데 생명보험들은 대가 이제 대리점으로 개설을 하더라고요. 대리점 개설을 2번을 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부부싸움 하면서 그래도 와이프가 이제 그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다시 대리점을 개설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그 나이 먹었으니까 재취업 시도 돼야 안 돼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가정부라 결국 부부싸움이 이제 크게 벌어져가지고 별거 하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울더라고요.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와이프 눈빛도 달라지지만 자식 눈빛도 달라져요.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나이 먹어서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들은 결국 대개의 경우가 신랑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결국 생활비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서 쫓겨나서 상당 기간 의회부에서 생활을 했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뭐 여관에서 자고 결국 세월이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화해를 했고 집사람이 이제 다행히 이제 그 화해를 해서 이혼은 안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한 게 뭐냐면 밤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2달 하다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나이 먹어서 눈이 침침하니까 밤에 그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수입차가 많아서 주차하다가 이렇게 살짝 기스나면 자기가 받는 그 몇만 원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리비가 나오니까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택시 운전을 했는데 밤에는 또 눈이 어두우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몇 푼 벌어다가 이제 와이프를 갖다 주니까 와이프가 10여 년 만에 담을 몇 푼이라도 받아보니까 신랑이 이제 안쓰러웠던 거지. 그래도 지금 행복하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지 않은 퇴직, 지향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기업 강의를 한 30년 제가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범양냉방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회사고
범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범양냉방, 범양상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범양냉방에서 기획총무연수원에서 이제 나중에 연수원장까지 하고 이제 기획실장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교육 때문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일을 많이 줬었죠. 동갑내기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연이 많았던 친구인데, SDX 인수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결국 구조조정에 정리하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아전자라는 회사에 가서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한 3년 이상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정리하고 당하고 그 평택의 그 중고자동차 그 매매 협동조합에 이제 전무로 근무하다가 또 정리하고 당하고 나와서 사무용품 납품, 큰 회사도 아니고 이제 뭐 여직원하고 뭐 남자 사원 하나하고 이제 셋이서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알고 지냈는데 실패를 하고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진짜 그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빚을 많이 지고 뭐 가정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혼하고 뭐 혼자 산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올 추석 때 이 친구가 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 보고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해 하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현재 지금 안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한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가서 만났죠. 만났는데 느낌에 이제 그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6개월을 못 버틴답니다. 암투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관리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뭐 관리의 귀재거든요. 딱 평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까지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재앙을 복으로 이제 바꾼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퇴직, 직장인이라면 절대 피할 수가 없는데 준비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중요한 건 준비 못한 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재앙으로 갑니다. 제가 요새 가끔 즐겨보는 JTBC의 최강야구, 그 뭐 박용택이, 이대호, 뭐 정근우 아시죠? 유희관이, 이대은이, 김문호. 이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요, 은퇴한 사람들이요. 흔히 은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아니요, 퇴직한 사람들이지. 퇴직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퇴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은퇴는 물러나서 은둔, 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백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이제 지금 최강야구 감독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 불러다 놓고서 호통을 쳐요. 너희들은 프로다 이거야. 왜냐하면 돈을 받고 야구를 하고 있잖냐. 옛날에 이대호 같은 연봉 30억을 받던 시절도 있어요. 이대호 그 시절과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돈을 받지만 지금 너희들은 출연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프로다 이거죠. 은퇴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현직이라는 얘기요. 더 대단한 건 김성근 감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이 연세가 우리 나이로 지금 83살인데 현장에 계시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 지금 현장에 암수술만 4번 하셨대요. 암수술 4번 하시고 현장을 지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저귀 차고 피 흘리면서 펑고 치고 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퇴직과 은퇴, 이게 제가 수십 권의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 그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어떤 매체에서도 보면 전부 다 퇴직자를 은퇴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퇴직과 은퇴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50에 퇴직을 했다. 그게 은퇴자입니까? 은퇴 크레파스라고, 퇴직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퇴직 크레파스라는 게 뭐냐면 50에 퇴직했다 하면 65세, 지금 63세, 4세에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65세, 또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50부터 65세까지 15년간 수입이 절벽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백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가 85세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놀아야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고 싶으면 노시라고. 난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어쨌거나 살아보니까 살아내니까 논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때 파이어족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게 파이어족이 뭐예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해서 일찍 은퇴를 해서 백수 생활하겠다, 놀겠다라고 그냥 광포를 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 그런 소리가 나와요? 쑥 들어갔어요. 일이 에너지란 뜻이에요. 원래 에너지가 일이거든. 일을 안 하고 백수 생활하니까 뭐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지금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뚝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백수들이 많은데 백수, 동백, 백수의 유형이 동백, 동네 백수, 가백, 집에서만 있는 백수, 불백, 불쌍한 백수, 마포불백. 요새 반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놀고 싶으면 반백은 하세요. 일주일에 반은 놀고 반은 일하고. 저도 한 80주 좀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뒤에 이제 반백을 하고 싶어요. 저 세상 갈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김형석 교수가 20년생이시니까 상수의 나이를 훌쩍 넘으셨죠. 지금 105세세요. 105세. 그 양반이 뭐 아쉬워서 일을 하고 계시겠어요? 교생을 그 105세의 강의를 연간 100회를 하신대요. 100회. 지금 그 연세에 저희는 가서 거품 물고 강의하는데 서서 그 양반 앉아서 마이크 잡고 조곤조곤 조용한 소리로 얘기해요. 그 강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105세 된 어르신이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부러움이죠, 부러움. 그래서 여러분 은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은퇴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은퇴혁명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의 현실은 어떨까?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오갈 데 없어서 그 절벽 위에서 이게 뛰어내려 말아 할 그때의 그 심정일 겁니다. 막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술 한잔 걸치고 가는데 깜깜한 가로등이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칼든 복면이 칼을 들이댔을 때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 제가 만났던 친구들. 저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뭡니까? 그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면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조금 전에 사례들 말씀드렸지만 뭐 연수원의 연수원장 하던 친구 또 제가 그 보험회사에 있던 국장 친구 또는 이제 그 범양에 있던 최이사 같은 이런 친구들 결국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퇴직. 그래가지고 결국 재앙으로 갔잖아요. 재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막함, 막연함, 깜깜함, 어쩔 바를 모름 이것이 퇴직자들의 현실, 심정일 겁니다. 공포. 준비되지 않은 퇴직의 현실은 나왔을 때 지금 나오면 나이가 45세에서 50세 사이거든요. 그러면 45세에서 50세면 생활비가 이제 엄청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요새로 말하면 30에 결혼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45세면 큰애가 15, 14살이요. 둘째가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다고. 50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겠죠. 그러면 생활비가 500 가지고 안 되죠. 근데 요새는 또 35세 전후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45세쯤 되면 그때 회사에서 강제 퇴직,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정리해고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회사를 아웃이 됐을 때 무림에 강호에 나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스펙 하나밖에 없어. 스펙이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딱 세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첩이고 하나는 창업이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집에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생이 금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재첩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복권을 맞아서 놀러 먹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90% 이상은 재첩 아니면 창업을 해야 돼요. 근데 재첩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걸 써놓고 있는데 재취업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고급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정리될 때 과장에서 부장들이 1순위거든요. 고임금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관리자들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정리하고 우선순위 대상자들이에요. 인사청무, 노무, 기획, 영업관리 이런 쪽들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아웃이 됐을 때 주된 직장에서 입사해서 10년, 15년, 20년 근무했던 그 회사에서 받던 급여 복지 수준의 50에서 60%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나와보면 비참합니다. 재취업 성공해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 현실인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서 6개월을 못 버팁니다. 답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됐다.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그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재취업을 가정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6개월을 못 버티면 또 정리해고 당합니다. 그 길거리에 내몰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용직, 알바. 그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또 평상시에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재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면 2차 재취업했을 때는 1차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의 급여보다 복지 혜택보다 좀 더 적게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의 구조거든. 그거 6개월 또 가다 보면 정리하고 물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 6개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요. 결국 일용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활비 감당이 안 되죠. 생활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한창 돈 들어갈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50 전후면. 그래서 생활비 감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창업에 내몰리게 되면 이거는 뭐를 잉태하는 거예요? 실패를 잉태하는 거예요. 경비설계함 하기 위해서 대학 다니는 아들, 딸이 서빙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4년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업발 3개월, 1억 7천 날리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이 아니라 폭망했어요. 재취업 꿈도 못 꿉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용직 노가다 하면 빚을 감당할 수가 있어 없어요? 60 정년을 해도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장수가 저주가 됩니다. 자, 무림에는 고수가 많어. 강호에는 고수가 많아. 동네 그 자영업 식당 하시는 양반들, 예전부터 했던 양반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버텨왔던 사람들도 망하잖아요. 이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온상에서 살다가 딱 나와가지고, 그 차려보죠. 창업 또는 귀농, 귀업. 제가 강의 가서 물어봐요. 창업하면 몇 프로 실패합니까? 책에는 90%라고 얘기해요. 교육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농은요, 자영업 창업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농 기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기여 망망대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릴 때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물고기 가는 길도 알고 어디서 놀고 있는지를 아는데 이제 책에서 배워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그 노하우를 숙지한다는 거, 획득한다는 거 쉽지 않죠. 결국 창업 실패는 결국 뭘로 연결돼요? 빚더미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 와이프가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애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당장 애들도 불편하잖아요. 가정 불화가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 파괴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나홀로족이 되는 거예요. 쪽방에서, 원룸에서, 고시원에서, 노숙에서. 지금 50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병들이 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를 하니까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하니까 건강관리가 잘 되죠. 일상생활이. 그런데 이런 나홀로족 건강이 악화돼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안 보죠? 이게 실버 파산으로 연결돼서 결국 지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역 노숙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울역 노숙자 쳐보세요.
뭐 영등포라든가 서울역, 시청, 종로 3가, 청량리에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거기에 노숙하는 사람들의 현재 노숙자의 50%가 창업해서 망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 창업해서 빚더미, 가정파괴, 노숙, 술과 친구. 제가 서울 그 지하철공사, 서울 메트로의 그 신임부장들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역장들이 많았는데 종로 3가 역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로 3가가 크로스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어르신들이 붐빕니다. 그 종로 3가의 역장이 그 노숙인들이 저녁 때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몇 개월 남았다. 목숨이 이게 보인대요. 많은 사람을 본 거죠. 그 옛날에는 서울역, 영등포, 시청, 종로 3가 이런 그 지하철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은요. 태생이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초등학교도 뭐 억지로 졸업하고 결손가정 출신들. 그 노숙인의 90%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명희 신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명희 신부가 대단하신 분인데 이 노숙자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평생 하신 양반에 성 프란시스 대학을 개설해서 인문학 교육을 시킨 사람인데 갱생의 시간을 많이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이발소가 17개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거기에 가 보면 지공선사들이 많아요. 지공선사가 뭔지 알아요? 지하철 공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65세가 되면 지하철 공짜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뭐 인천에서 저기 용문에서 양평에서 춘천에서 천안에서 파고다공원으로 모이시는 거야. 파고다공원 뒤에 담벼락 뒤에 이발소가 17군데가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장사가 되니까 그 성업을 하죠. 돈 많이 번대요. 그 이제 송혜 선생이 살아계실 때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10,000원. 그리고 이제 옆에 국밥 2,000원. 송혜 국밥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상 카페에서 이제 커피 100원짜리 한 잔 뽑아가지고 이제 파고다공원 가서 이제 갑론을박 하죠. 대단하죠.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5시 되면 이제 다 가시는데 5시 왜 가시냐면 퇴근 시간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 피해 안 주려고. 이거 참 식견이 있는 분들이죠. 제가 그 뒷모습을 볼 때 그 양반들 연세가 7, 80대인 양반들인데 그 양반들 하는 소리가 들려 귀에 일하고 싶다. 노는 거 이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재취업, 창업.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결국 선택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재취업이냐 창업이냐. 제가 모 건설회사에 이때 이제 이 회사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미래 임원을 시키려고 뭐 과장에서 부장까지의 좀 그래도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은 좀 키워야겠다. 육성을 이제 시키는 사람들인데 제가 5일 과정을 제가 2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3일씩 반은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63년생 63살입니다 지금. 공공건설회사에서 이 친구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이 곁을 줘야 저한테 아는 척을 해야 친절하게 해야 부침성 있고 예의 바른 친구들하고 제가 또 어우러지죠. 그런 사람 아니면 제가 또 어우러지겠습니까? 곁을 주고 싶어도 안 주죠. 근데 이 친구는 교육 시간에 얼마나 고마운지 막 바람도 잘 잡아주고 분위기 잘 잡아주고 커피도 타다 주고 품성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교육 끝나고 이제 알고 지냈는데 제가 제 직업이 참 좋은 점이 그런 무림의 고수들하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강의 가면 물어봐요. 아니 교수님 지금도 현직에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요? 라고 물어봐요. 저 올해 24년도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20년 더 일하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이야 뭐 누구나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현직에서 오래 있으려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밥 사라 그랬어요. 밥 사라. 밥 잘 안 사죠. 63년생이니까 올해 지금 63인데 그 회사에 입사해서 17년을 근무하는 거예요. 주된 직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 밖에 경험을 한 적이 없죠.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부장 승리는 안 시키고 그냥 팀장으로는 승리를 시켰는데 부장 직책은 안 줬더라고요. 17년 근무했으면 오래 근무한 거잖아요. 2008년도 제2의 금융위기, IMF 다음에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러면 또 건설회사가 또 팍 죽어요. 그러면 하는 게 뭐요? 대량 감원, 정리하고 구조조정이거든. 이때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구조정 당했죠. 그때 나이가 45세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몇 살 되겠어요?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친구가 재취업 정리해고, 재취업 정리해고, 알바 재취업 정리해고, 일용직 그렇게 10년을 흘러다닌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참 가슴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확연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기업에서 제가 인사조직 전공한 사람이라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노후 생활비까지 연결돼요. 결국 뭐예요? 낮은 급여잖아요. 정규직, 옛날엔 100% 정규직이었어요. 인사의 직급, 별정직 이런 식으로 있었어도 기술직, 지금처럼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임시직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중구조. 근데 이 친구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을 재취업 정리하고, 재취업 정리하고, 재취업 정리하고, 일용직, 알바, 노가다 이런 거 돌아다니다가 결국 애들은 성장하니까 뭐가 돼? 생활비가 점점. 이미 이제 와이프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100여만 원 수입을 만드는 뭐 이런 일을 하고 다녔겠죠. 도저히 생활비 감당이 안 되니까 2019년도에 고깃집을 창업했어요. 그것도 가을에. 골목 상권이 영세업이다? 절대 아닙니다. 요새 동네에 고깃집 하나 차리려면 3억에서 5억 이상 들어요. 크게 하면 더 들고. 근데 20년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해필 쫄딱 망했어요. 쫄딱이 아니고 폭망했어요. 그럼 결국 뭘로 가? 망하면 창업에서 실패하면 뭘로 간다? 더미를 안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한 3억 5천 빚을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뭐 정책자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컨설팅 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 지원자금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갚아야 돼,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담보대출을 받았을 거고 뭐 형제들 아버지한테 가서 돈 빌리고 했을 거란 말이죠. 폭망하니까 가정이 순간에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이에 45세에 아웃돼서 10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50 중반이 돼버렸잖아요. 재취업 꿈도 못 꿉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용직 노가다 하면 빚을 감당할 수가 있어 없어요? 감당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 대리운전을 한 거예요. 이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들은 얘기는 저 눈물 나더라고. 그것도 아꼈던 후배인데 저도 도와주고 했던 친구거든요. 이 사람 모토가 하루 1만 원 이하 쓰기. 그 밤에 이제 그 대리운전 다니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밥 굶는 건 태반이고 와이프가 한 150만 원 수입을 잡는데 4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갚으면서 한 1억 초반 정도 남았대요, 빚이. 근데 지금 현재 부양가족이 이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고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이 아들하고 딸이 대학 다니면서 부모한테 그냥 현찰 따박따박 받아먹겠어요? 얘들도 아르바이트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려줄 게 없는데 가르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흔히 얘기는 뭐 노후 준비, 꿈입니다. 꿈 같은 얘기고 제가 이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대책이 없거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아프게 돼 있어요. 저렇게 이제 몸이 상하면 나이는 먹어가고. 꿈이라는 게 허황된 꿈인데 자녀들의 성공만 빈대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 엄마 아빠, 이 친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 정말 아꼈던 친구고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퇴직은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재앙이 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재앙을 피하시려면 어쨌거나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준비를 하셔야 돼. 막막한 막연한 그 공포감, 공포의 그림자는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강도가 약간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구조종 이 소문만 나도 지레 겁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들은 그 공포의 그림자가 더 크게 드리우겠죠.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근데 대다수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가지고 그냥 생활하기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느끼는 강도가
약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뭐 와이프가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래서 또는 이제 이직 경험, 잘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내성이 있어서 아이 뭐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 사회적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 퇴직자 교육을 법정 교육 의무화 시켰는데, 근데 그 퇴직자 교육이 회사 담당자도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회사도 잘 모르고 퇴직자도 잘 모르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 강의하는 사람들이 제가 22년도에 롯데 계열사, GS 계열사에 재작년에 62년생들이 이제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사무직군이 아니고 생산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럼 환갑인 사람들한테 띠동갑인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띠동갑 한 12년 밑에 후배가 와서 선배들한테 퇴직 이후에, 정년 퇴직 이후에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설계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의 퇴직자들은 창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먼저 퇴직해서 나가서 망하는 꼴을 열에 9열은 망하잖아요. 창업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 빚더미 파산, 폐가 망신해서 실버 파산까지 가고 고독 싸고 이런 선배들을 보니까 학습 효과에 의해서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줘도, 온갖 불이익을 줘도 보직 떼고 평상으로 후배 밑에 가서 근무를 해도 군소리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요새 엘더 사원이라고 합니다. 엘더. 늙은 선배들 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팁니다, 이게. 제가 강의 다닐 때 2가지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 10분 쉬고 들어올 때 복창시키는 게 버텨. 이것만 복창시켜요. 왜? 회사는 전쟁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요. 여러분들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거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좋은 직장에서 나와서 30년간 기업 강의를 다니면서 저도 직원 10명 데리고 이 교육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경기가 안 좋으면 놀아. 코로나 때 2년간 놀았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빚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앙으로 맞이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퇴직은 누구나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퇴직, 그러면 선택지는 재취업, 창업 2가지. 하나는 뭐 부모 잘 만났거나 복권을 맞았거나, 지금 엘더 사원이라고 해서 악자까지 버팁니다. 그래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창업 관련된 교육 받으러 다녀왔는데, 제가 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 관련된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장에서 만났던 친구예요. 저보다 물론 어렸는데, 이 친구가 창업하면 90%가 망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회사에서, 이게 기획실장이었어요. 기획팀장. 기획실 팀장이니까 회사의 그 경영 전략 이런 것들, 사업계획 귀신이잖아요. 관리, 뭐 환경 분석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회사에서 한 4년간 준비를 했대요. 퇴사 준비를. 그러니까 나이는 먹고, 회사에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임원승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업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또 자기네 회사의 업종 자체가 사양업종화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있으면 저희 전문용어로 칼 맞겠구나 해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창업교육 다니고 창업 컨설팅도 받아보고 정부 지원 자금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그 교육할 때 교육장에서 만나서 이 친구 역시 또 사람이 부침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사람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저를 사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고수들을 제가 만나면 그냥 안 놔도 가서 한잔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창업 교육 받고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는 안 하고, 프랜차이즈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닭발집을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는데, 전국에 수소문한 거죠. 닭발집,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레시피
조리법 이런 것들 이제 교육도 받고 사사도 하고 며칠간 몸으로 떼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 이제 만들 때 비품, 주방기구 이런 것도 새 걸 산 게 아니고 재활용 센터에 가서 이제 싸게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 이 친구가 이제 약 1억 7천인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은 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안 내겠다. 최악의 경우에 망하면 자기 망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슬로건이 뭐냐면 나는 남들과 다르다. 기필코 성공하겠다. 4년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권 분석했는데 예산 관계 홍대 앞에서 닭발집을 차렸는데 번화한 데서는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외진 곳 이때 모토가 맛으로 승부하겠다. 경비절감하기 위해서 가족이 총동원된 거예요. 아들, 딸. 대학 다니는 아들, 딸이 서빙하고 와이프 이제 주방에 있고 최소 인원 2사람 빼고는 나머지 다 식구가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바빴대요. 이게 계란말이도 서비스로 주고 2달 온 식구가 들떴었다는 거예요. 진작에 할 걸. 부자 되는데. 근데 개업발 3개월. 1년 버티다가 3개월 되니까 쑥 빠지더래요. 1년 버티다가 1억 7천 날리고 다시 재취업 전선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가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창업하지 마라. 정창업하고 싶으면 기다려라. 신중해라. 시간을 벌어라. 못 견디겠으면 빚내서 살아라. 생활비의 일부를 빚내는 것이니까 가정이 파괴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라. 세상을 공부해라. 도서관 다녔어요. 도서관에서 1, 2년 아이템 개발하고 친구를 만나시라고. 친구들의 아이템을 찾아내서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무림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직업교육, HRD넷, 워크넷 이런 데 찾아보시라고요. 이렇게 흘러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재취업을 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아쉬운 게 애들, 와이프, 애들한테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때 내 주머니에 몇 프로의 비자금이라도 있었으면 생활비는 못 갖다 줘도 나가서 하다 보면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좀 가장 아쉬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70대, 80대 약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역경과 경력 또는 사이라고 이렇게 지금 가칭 제목을 줬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례들 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시기로 하고 퇴직은 직장인은 선택지가 없다. 몇 살에 나오든 나온다. 근데 60 정년을 해도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 이러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장수가 저주가 됩니다. 85세까지는 적어도 현직에서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재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준비하게 되면 지향으로 간다는 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아시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경력 관리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 다 햇소리요. 수급자 절반이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받아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 60만 원. 적정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년이면 3천이죠. 60에서 90까지 놀고 먹으려면 9억이요. 9억. 9억 있는 사람 있어요? 숨만 쉬는데도 돈 들어가죠. 피가 마를 수밖에 없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컨설팅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때 되면 승진하고 때 되면 급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뭐 제약회사에 컨설팅을 10개월 나갔다가 회사에 컴백했는데 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 인사 조직을 전공했으니까 인사과장을 한번 해봐라. 그 인사과장을 이게 한 개 잘못이 돼가지고 회장한테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항명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코너에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진 누락되고 밑에 있던 후배가 제 위에 상사로 승진을 하고 그 친구한테 지시를 받고 확 가대. 그때 이제 경험한 얘기인데 직장인의 가장 큰 꿈이 뭐예요? 자기 사업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땐 더 했죠.
직장인이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이거 전문용어로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복창시켜요. 버텨요. 때려쳐. 때려치는 건 목표인데 현상은 주로 잘리더라. 제가 무림에서 30여 년 강의하면서 만난 직장인들 보면 자기 발로 자발적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정리하고 강제퇴직, 명예퇴직하죠. 명예퇴직, 명예로운 퇴직은 없다. 때려치는 사람과 잘리는 사람의 그 갭은 뭐냐? 그 차이는 결국 역량의 차이입니다. 그 역량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스펙이 아닙니다. 경력이지. 경력이 뭐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경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랜 세월 강의 현장에서, 컨설팅 현장에서 만났던 그 직장인들, 친하게 지냈던 벗들, 저를 불러줬던 친구들, 그 사람들 뒷모습을 보니까 퇴사 이후에 잘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못돼 가면 흘러 실버 판상까지 갑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이 삶을 만만치 않은 걸 제가 책을 몇 권을 썼는데 초고는 완성을 했습니다. 역경과 경력.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얘기를 크게 이제 일부인데 그중에 생활비 실체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화성시에 가서 55세에서 65세 되는 화성시 주민들 대상으로 4시간씩 4차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활비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일자리, 네 번째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다섯 번째가 뭐하고 놀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결국 너도 나도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평균 수명은 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돈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유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우리나라 환경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산을 다니는데 제가 백두대간을 3번 종주했습니다. 백두대간, 뭐 기맥, 정맥, 뭐 땅끝 기맥, 한강 기맥 산행을 했는데 제가 연신내 쪽에 사는데 토요일 날 첫 전철을 여러분 한번 타보세요. 5시 반에 전철을 타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토요일 날 5시 반 새벽에, 신새벽에 7, 80대 어르신들이 쉽게 표현하면 바글바글해.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번은. 이 어르신들 지금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겠어요? 일용직, 경비, 청소, 허드레일, 잡일, 사무실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7, 80대.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7, 80대의 어르신들이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이게 poka면 신문에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요. 타픽이라고. 그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지경이 왔느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노후 준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소득 부족이요. 결론은 돈을 못 벌었다는 거지.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작년 말 올 초에 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늘 나왔던 얘기요. 오늘도 아침에 동아일보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청년들 20, 30대가 40, 50대, 60대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좋은 세상에. 그 베이비붐 세대 50년대생들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후배들이 더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제기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산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산이 없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전세보증금 사기당해가지고 자살한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살률 1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부족,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사고, 자녀 교육 또는 결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사회 구조가 자녀 교육, 우리나라 부모들은 거기다 올인하잖아요. 결혼시킬 때 담은 몇 천만 원도 주잖아요. 노후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거기다가 부모들 봉양해야 돼, 공양해야 돼. 근데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죠.
받을 수도 없고 쟤들 앞가림도 못하는데 더 중요한 건 재무정보, 재무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기술이 없어.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요.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7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던 얘기예요, 이게. 너도 나도 다 알아. 소득 부족. 우리는 그런데 왜 죽도록 일만 하는데, 죽도록 공부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느냐? 결국 돈은 못 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돈 벌 시간이 없죠. 돈 벌 시간이 없는 이유가 너무 오랜 시간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너무 적게 벌어요. 돈 벌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핵심 경력 되는 회사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 50세,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아웃이 되는데 이게 경향신문, 중앙일보 작년 11월, 12월 달에 막 일간지에 막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돈 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30까지 뭘 합니까? 보통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 스펙 만들어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죠. 스펙 7종, 8종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펙 7종, 8종 세트를 만들어도 취업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오죽하면 치킨공화국이란 치킨트리. 이거 고등학생이 만든 치킨트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고 문과든 이과든 대학을 어디를 가든 흘러 가서 기업에서 근무하다 나오면 결국 두 가지로 간대. 두 길로 간대. 아사, 굶어 죽거나 이과든 문과든 과로사하거나 결국 어디로 가냐? 치킨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치킨집에도 등급이 있더라고. 1등급에서 3등급은 시켜먹고 4, 6등급은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배달한다. 여러분 인생 치킨 인생이요. 시켜먹을 것이냐 튀길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펙에 투자하느냐?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장에 입사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보장이 된다. 과연 그럴까? 확률은 높죠. 확률은 높은데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몇 살에 퇴사돼? 45세 중반. 스펙 투자비 회수 못합니다. 스펙 7종, 8종 세트를 만들어 주겠다고 부모가 3억에서 5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고 강남 오모군에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쳐보세요. 강남 오모군의 하루, 강남 A양의 하루, 초등학교 A양의 하루. 얘들 열 몇 시간씩 교육을 해요. 그 교육비가 몇 천만 원은 기본이랍니다. 자사고 아시죠? 자사고. 자사고 위에가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들. 그 위에가 과학고. 그 위에가 뭔지 아세요? 국제고등학교. 자사고가 1,000에서 2,500이라고 돼. 연간 학비가. 외고가 우리 딸내미가 용인외고를 지원을 했는데 제가 포기를 했는데 용인외고 그때 우리 딸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그때 돈으로 3,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합니다. 5,5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가 투자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을 버티느냐?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이라는 얘기죠. 부모가 투자한 거 투자비 회수 못한다. 이거 잘못된 투자죠. 이거 재테크 공부하셔야 돼.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돈을 너무 버는 시간이 짧아. 이게 20살에 무림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30까지. 보통 스펙 만드는 애들은 30 전후, 평균 30에 그 사회생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한 친구들은 그 10년 동안 돈벌이를 한 거죠. 이 친구들은 뭐가 있습니까? 스펙은 뭐 그렇게 안 좋지만, 뭐 스펙이 없지만 경력은 10년의 내공이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승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30살까지 스펙을 만들었어. 부모가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3억에서 5억을 투자하는데 특목고라든가 뭐 유학까지 갔다 오면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죠.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금액이 들어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스펙은 있지만 경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 회사 상무가 67년생인데 경주 출신이에요. 경주 경주도 이제 외곽에 근데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 40명을 만나는데 지금 자기는 이제 서울까지 유학 가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친구들 4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40명의 밥값을 낼 수가 있다 없다. 혼자서. 쉽지 않죠. 이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애들이 밥 사고 술 산대. 대학교 나온 것 같은 애들은 더치페이, n분의 해야지 이 소리하고 앉아있다는 거야. 저도 그래요. 제 중학교 동창들을 한 7, 8년 전에 이제 만났어요. 그 시절에는 뭐 연락하기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러브 스쿨인가 뭔가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나 아니? 그러니까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5명이 만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한 40여 년 가까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만나다 보니까 감으로 촉이죠, 촉. 이거 대학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잖아, 근데 조금 전에 그 경주 출신 후배가 얘기하듯이 고등학교 나오고서 공고를 나와서 지금도 일을 하는 친구들은 밥을 사. 중학교 나온 친구들이 술을 사고, 밥값보다 술값이 좀 더 나가잖아요. 대학교를 나오고 같은 놈들은 밥값도 못 내. 뒤에서 야 이거 우리 n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세대는 n분의 1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펙이 경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결국 돈 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30세까지 스펙을 만들어서 지금 요새 또 청년들 대학교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는데 1년 가까이 백수 11.5개월이라고 하더만요. 재수, 3수, 4수 하는 애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가 노후에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먹고 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적게 번다, 적게. 직장인 55%가 월급이 300만 원 미만.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다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요. 23년 후반기 올 상반기에 직장인 55%, 60%가 300만 원 미만. 이게 새 후가 아니고 새 전이요. 청년들 취업 첫 월급 200만 원 미만이 60%. 이게 올 7, 8월 달에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예요. 200만 원 미만이 60%,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5%, 95%가 300만 원 미만이요. 그 여러분들 부모가 교육비로 3억에서 5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이 돼 안 돼. 재수, 3수. 이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200만 원 미만 60%, 200에서 300만 원 미만 35%. 그러면 거의가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최저 시급해도 200 초반 아니에요. 200만 원 그 정도 받거든.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5.1%. 너무 적게 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N잡러. 저도 지금 N잡을 하잖아요. 강사고, 교수고, 작가고, 책을 냈다고, 또 작가라는 치고도 붙여주고, 또 컨설턴트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N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직에서 오래 남을 수가 있죠. 월급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직장인들이 지금 10명 중에 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N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N잡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생계생존, 이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생활비, 노자금 또는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이런 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고용 불안이요. 고용 불안.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자리 탐색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여기서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결혼하지 마.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했는 이유가 너무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 아들이 독일에 가 있어요. 독일 아디다스 본사에 가 있는데 안 온답니다. 거기는 자녀 교육비 걱정 없고 기능직이든 기술직이든 화이트 칼라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끝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대우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요라면서 무덤까지. 우리 시스템은 자본주의라는 말이 딱 맞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본주의가 무슨 뜻이요? 돈이 주인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게 지금 한국 사회. 이게 점점점 가속화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숨만 쉬는데도 돈
들어가죠. 피가 마를 수밖에 없죠. 생활비.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적정 생활비. 이거 다 햇소리요.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살 수 있어? 자,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창업을 하죠. 그러면 대다수가 어떻게 돼? 재취업을 해도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주된 직장, 오랜 시간 10년, 15년 다녔던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60% 전후, 복지 혜택. 그리고 그게 재취업하다 또 구조조정 정리해고 당하면 또 급여 떨어지고 창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9은 실패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유튜브에 그런 소리 많은데 그거 다 뜬금없는 소리요. 국민연금 실제 이게 매스컴에서 제가 이거 보고 완전 뚜껑이 열렸는데 노후의 생활비 적정 생활비 369만 원 있어야 된대요. 제가 계산해봐도 369만 원이야. 더 돼. 근데 우리가 얼마 벌어요? 실제 얼마 벌어요? 지금 직장인의 55%가 300만 원 미만이라고요. 세전이야, 세전. 그럼 250 벌기 바쁘죠, 현찰로. 그거 가지고 처자식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후에 의식주 여행 여가 손주 용돈 주고 뭐 이런 거 최소로 해도 369만 원 되는 거예요. 의식주 최소 생활비 256만 원. 실제는 212만 원. 이것도 쉽다 어렵다.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어떤 테크닉을 갖다 집어넣어도 노후에 나이 먹어서 60세 언저리부터 노후 생활비 벌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이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받아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 60만 원. 그러니까 70% 정도가 6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적정 생활비 369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모자라고요? 3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0.3%가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말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사연금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받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냈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게 구조적으로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평균 가입 기간이 19.2년밖에 안 돼. 가입 기간이 짧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용 불안. 은퇴는 없어, 은퇴는. 제가 그랬잖아요. 회사에 입사하는 나이가 평균 30. 그래서 정리되는 나이가 45세에서 50세.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을 그때만 고용 안정이고 그 뒤는 국민연금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재취업, 창업 실패하면 국민연금 해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국민연금 없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알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을 드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들어. 근데 회사에서 아웃이 되는 그 순간 국민연금 유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금태족,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거기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와이프를 국민연금 이미 가입시켜. 이런 국민연금 몇 세에 가입하는지 아세요? 만 18세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가 있고, 이게 부자들은 자녀들 만 18세 되면 국민연금 자기가 가입시켜. 그래가지고 이미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도 돼, 10년 동안. 그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다시 해주면 국민연금은 일단 가입 연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대다수가 나도 그래요, 나도. 저도 이 강의하는 사람 잘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먹고 살았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하는 건 일반인들은 90% 이상이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그 전에 뭐 이미 가입 이런 거 몰라, 대다수가. 국가가 이런 교육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숨만 쉬는데도 돈 죽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뭐요? 피가 사는 거, 피가 마를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하나은행에서 보고서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번 쳐보세요. 숨만 쉬는데도 돈, 피가 마른다. 퇴직자들이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숨만 쉬는데도 돈, 피가 마르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식주, 세금, 건강보험료,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용, 병원비, 약값, 여가비용.
이게 369만 원 계산해 보세요. 더 들어가지. 자, 적정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2개월이면 1년이면 3천이죠. 3천을 60에서 90까지 생활비가 놀고 먹으려면 최저 생활비 369만 원 적정 생활비가 아니고 250만 원만 잡아도 9억이요, 9억. 9억이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자산 평균이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억.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서울의 아파트를 다 뭐 10억, 20억 하지만 지방까지 집이면 평균 5억이라는 거예요. 5억에 집의 가치가 4억 3천 정도 되고 7천만 원의 현찰이 있다는 거지. 정리해보면 부채도 있고 7천만 원 가지고 30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250만 원만 해도 30년 9억인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애들은 나이키 사줘도 나는 나이스 신었어. 지금 보상된 게 보상이 뭐야? 노후에 생활비 걱정하고 있잖아요. 할머니들 주택연금 가입하라. 그러니까 집 뺏긴다는 거야. 자식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당장 굶어 죽는데 쓸데없는 소리요 이거. 노인애들 60, 70이면 이빨도 해놓어.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이 양반이. 아니 불광태 얼굴이 이렇게 팍 폈어. 주택연금. 너도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할머니들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노후의 생활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노후 생활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생활비 첫째, 현실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택도 없다.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늙어서 나이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나이는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내니까 나이는 장애야 장애. 불편함. 지금 한국 사회에 나이 먹었다고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 노후 생활비 현실적으로 조달하기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돼요. 많죠. 금융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현혹당하는 거야, 현혹. 사기당하면 안 돼. 여러분 재테크책 한두 권, 두세 권 읽었다고 부자 돼요? 택도 없는 소리요. 창업 관련된 책 10권 읽었다고 자영업 성공한다? 그 사람들 90% 이상 망해. 제가 수십 년간 강의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제 친구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서 저를 불러줬던 친구들,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이요. 19은 다 망했어요. 그 중에 하나 똑똑한 친구, 저를 불러준 친구 아니고 창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만났던 사람이 그 회사의 기획팀장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맨날 경영전략 짜고 사업계획 짜는 사람인데 4년 준비하고 나와서 결국 1년 만에 그 투자한 거 다 거덜냈어요. 창업에서 책 10권 수십 권 읽었다고 성공한다? 그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금융권, 뭐 은행, 보험, 증권, 투자회사 그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 말 참고만 해라. 결국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마시고 참고를 해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게 뭐냐? 현실적으로 돈 벌기 어렵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나이 60 넘어서 생활비 못 벌어요. 그래서 현혹되지 말라. 세 번째,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출 항목을 줄여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 보험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5, 60만 원, 부부가 5, 60만 원 무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보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실제 생활비가 250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부부가 보험료가 50에서 80 나간다면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경조사비를 줄여라. 체면이 됐어. 당장 배고픈데. 안 그렇습니까? 경조사비 줄여라. 그리고 나이 먹으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병원비, 의료비, 약값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비, 의료비, 약값 이거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줄이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제가 이거 또 한 꼭지 강의하는데 건강저축 하셔야 돼. 근육저축. 제가 헬스를 25년 다니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복창시킵니다. 이 건강관리 강의할 때. 이게 제가 의사, 약사도 아닌 비전문가가 제가 병이 많거든.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혈압 있어서 혈압 받았고 잘 먹으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헬스하고 등산을 30년을 했는데 걷다가 복숭아뼈를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6개월 운동을 못하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하늘이 주는 선물인데 어떻게 해? 그걸 내가 고맙게 받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늘에서 또 선물을 주더라고요. 갑상선 암 걸렸어요. 갑상선 다 떼어냈어요. 그 약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입니다. 따라 해보시죠. 누죽걸산. 제가 만든 말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친구하고 도봉산 8시간을 걸었어요. 8시간 산행.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치악산 둘레길 가거든요. 그러면 한 대여섯 시간 또 걸어야 돼. 갔다 오면 병원 가는 게 횟수가 줄어들겠죠. 안 가면 병원비 약값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살, 2살 더 먹으면. 인간은 생로병사.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저상 가는데. 그래서 나이 먹으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 약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의식주 중에서 식주, 주거비용 이거 얻지 못하잖아요. 이거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먹는 거를 줄이시면 안 돼.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돼. 그 아끼는 순간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을 창출하셔야 돼. 일을 하셔야 돼. 70, 80대가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설사 일자리를 찾아도 구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 3시간씩 열흘 나가면 3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노인들. 그러면 그게 세금 떼고 한 27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3시간 가서 공원 지키고 있는다 하더라도 오며 가며 그 시간 가시면 결국 대여섯 시간 들어요. 그걸 20일 나가면 돈 70만 원 준대요. 그럼 세금 떼면 한 60몇만 원 받겠죠. 최저임금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도시에서 일자리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보상을 받는데 반면에 시골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대우도 좋고. 도시 어르신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돈 걱정 안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옛날 나이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이의 0.7을 곱해야 실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년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10년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70이라고 하면 0.7을 곱하면 77이 49, 이제 50이야. 한번 보세요. 길거리 다니면 보시라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예요. 한 두세 시쯤에 전철 타보세요. 50% 이상이 다 그런 양반들이요. 그 사람들만 지공선사가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지공선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얘기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게 20대, 30대 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선진국가는 이거를 20대, 30대 때 교육시켜요. 우리는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시킵니다. 60 먹은 사람한테 이 교육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부터 근면성실하게 진짜 사치 한번 제대로 못 부려보고 애들은 나이키 사줘도 나는 나이스 신었어. 그렇게 자식들 교육시키겠다고 살았는데 지금 보상된 게 보상이 뭐야? 노후의 생활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50만 원이면 제가 그냥 좀 뻥튀기 가지고 은행에 3억을 예금해서 받는 이자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돈입니다. 50만 원. 일을 하면 또 용돈도 덜 쓰게 돼요. 노일자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일자리 여기 작년 오크넷 서울시 어르신 취업센터 이런 것들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지만 그 돈 큰 돈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퀴즈 언더블락에서 41년생 조용문 선생 유튜브에 유퀴즈 언더블락에 조용문 선생 치시면 41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83살이에요. 83살. 작년에 나왔는데 이 양반이 IMF 때 조폐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대요. 정년 1년 전에. 복받은 양반이잖아요. 조폐공사에서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나와서 창업해가지고 이제 거덜내고 망하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과 실어증 걸려가지고 10수년 고생을 했는데 그 텔레비 유퀴즈에 나오신 거야. 나온 게 뭐냐면 이 양반이 블로그를 잘하셨더라고. 자기가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실버 택배
그 모집을 하는데 자기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83인데 그냥 한 12년 전부터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시에 종로 3가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한답니다.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3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고 뭐 15만 원도 벌고 이제 또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그 종로 3가 4가 5가 이쪽에 보면 금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금은방에 또 이제 이 일거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워낙 또 성실하시고 하니까 수입이 괜찮은데 코로나 와 가지고 하루에 3만 원도 못 벌었대요. 그런데 종로 3가에 나와서 13시간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아유 13시간 그 대기하면서 3만 원 그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 선생 이 3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요.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지금 뭐 거뜬하다는 거지. 앞으로 10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유퀴즈도 나온 거야. 근데 유퀴즈 나온 이유가 이 양반이 블로그에다가 자기 과거의 기억상실증, 실어증까지 와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하루 움직이는 동선을 다 사진 촬영해서 블로그를 하신 거야.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양반이 글쓰기를 또 공부하셨나 봐. 블로그도요, 유 선생 블로그도 제목을 잘 따야 조회수가 많아져요. 글쓰기 공부하신 거지, 83세 되신 양반이. 여러분들 200에서 글로서도 100이면 100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100만 원은 가볍잖아요. 100만 원 번다고 하면. 지금 저희 집사람이 리서치를 해요. 설문조사 이걸 하는데 그 실버 킥을 하는 어르신들이 집에 오시는데 80대 되신 분들이 그럼 이제 그 사무실에 뭐 수수료 내고 그 양반들 80 중반인 양반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방구석에 있는 거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는 거지.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은 많고 뭐 10몇 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근데 그 양반들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기 용돈 쓰고 손주들 올 때 다뭐 얼마씩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건강도 좋고. 그래서 근로소득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서울보다는 도시. 그 5번째 자산관리 이거 잘 하셔야 돼. 자산관리 공부를 하시라고. 노령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혜택 볼 수가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문을 한다고 했는데 은평구에 사는데 집사람이 이제 불광동 독박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빌라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그 빌라들 뭐 2억대 언저리의 그 빌라들이요. 뭐 지하에 있고. 근데 이 할머니들이 80대 할머니들이 치아가 없는 할머니들이 많아. 자녀들이 그 치아를 해줄 수 있어? 못 해줘. 할머니들 못 한다고. 근데 냉면 한 그릇,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냉면 못 먹어. 왜? 자기 주머니에 돈 1만 원 있어도 못 먹어요. 자식들이 와서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못 먹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어르신들한테 주택연금 가입하라.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 안 해. 왜? 집 뺏긴다는 거야. 이거 갈 때 자식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설문하면서 이제 이게 선물 주거든요. 무슨 이제 친하게 지낸 가칭 불광택 할머니. 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거야. 2억짜리 83인가 됐는데 2억이면 한 60에서 70만 원 주택연금이 나와요. 노인네들 60, 70이면 냉면뿐만 아니고 이빨도 해놓어.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이 양반이. 자식들이 와서 냉면 사주기 바라지 않고 당신 돈으로 가서 냉면을 사 먹으니까 얼마나 흐뭇해.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밝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들이 아니 불광택 얼굴이 이렇게 팍 폈어. 뭐 비결이 뭐야? 주택연금. 너도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할머니들 얼굴이 뽀시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면 스타야, 스타. 이런 자산관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골의 농지 이거요. 시골 땅들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매매가 안 되니까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격을 따려면 또 쉽지 않아.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해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육관의 후배가 그 처남댁이 강화도에 사는데 55세에 치매가 와서 지금 63살인가 하는데 이제 욕창이 난답니다. 욕창. 누워만 있으니까.
요양병원 병원비가 월 얼마겠습니까? 500에서 600이라는 거예요. 나 처음 들었어. 얼마 전에. 저도 놀랐어요. 작년 가을에. 아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나 이번에 그 600만 원 카드 긁어주고 왔어. 1년 치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간병비만 300이래. 350. 근데 그 강화도에 빌라 사는데 그게 집값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남한테 그 처남 친구가 치매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 사지가 멀쩡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지금 정신줄을 놓은 지 오래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나단 말이에요. 500, 600. 그 자식들도 생활 역량이 안 돼. 나이 40줄인데 결혼도 못하고. 근데 그 처남 친구가 그 전에 야, 그 빌라 처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데 뭐 무주택자 뭐 2년 정도 돼야 이게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지. 콧등으로. 그 5, 600 결국 누가 감당을 해? 결국 자식들이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자식과 부모가 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고 있죠. 지금 후회도 늦었어. 그래서 지금 조금 바꿔가지고 줄였다는데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정부 혜택이거든. 하다못해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거 받는 것도 잘 몰라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요? 현실적으로 돈 벌기 어렵죠. 생활비 나이 먹어서. 두 번째가 사기당하지 마라. 세 번째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 창출하고 그리고 자산관리 공부를 해라.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여섯째 삶의 터전을 옮겨라.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겨라. 이사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이 먹으면 병원에 가까이 살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당장 굶어 죽는데 쓸데없는 소리요 이거.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겨라. 그러면 지원하는 것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절약이 돼. 따박따박 나오는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땅이나 집을 절대 사지 마라. 왜? 시골 터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빌라 뭐 2, 3억짜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시골에 가면 집 사고 땅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산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노령연금 받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시골에 귀촌할 때도 집 사고 땅 사면 안 돼. 시골에 가면 빈집이 널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 등에서 빈집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체육관에 같이 운동하는 선배가 철물점, 뭐 이제 어려운서를 했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장사도 안 되고 경쟁도 있고 또 요새는 또 뭐 인터넷에서 또 그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평생 일하던 양반인데 그만두고 이제 지공선사 장로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장로, 장기간 노는 사람들. 이게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근데 철무전을 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밥값도 내고 했는데 이거 동네 뭐 위 선배든 후배든 다 이제 친구들이니까 만나서 밥 한 그릇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제가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컴퓨터라도 좀 배워라.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문화센터에 가서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인터넷 뒤지고 뭐 이런 검색하는 것들. 그 뒤지다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빈집 연결 프로그램에 연결해가지고 이 양반이 예천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예천에 그 집 주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향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고향집은 처분해봐야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나이 들면 이제 고향집에서 이제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빈집 프로그램에다 이제 내놓은 거야. 근데 집은 시골 집들이 오면 사람이 안 살면 뭐가 돼요? 폐허가 되죠. 폐가가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진짜 폐가처럼 바뀌더라고. 막 잡풀 자라고. 그래서 저희 처가집도 보증금 100만 원 받고 조건이 뭐냐면 이 집을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 소리 않고 나가는 조건으로. 거기에 집이 350평 텃밭이 있어요. 그 오신 분이 그 350평만 읽어도 하루 소일거리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예천에 가시면서 연세 50만 원 집을 구했는데 이것도 명목상 50만 원이고 그 집에 딸린 텃밭이 1000평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래서 농사지어서 용돈이라도 버시라고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50만 원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니까 이제 이것도 뭐 거의 안 받는 것 같더라고. 최저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양반이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 비용 지원해주고 이사 비용 지원해주고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준대요. 거기다가 이 양반이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일이 뭐예요? 철물점에서 했으니까 집수리 하는 건 자기가 잘하거든.
그 인부들 불러놓은 거.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으로 딱 해결했다니까 70만 원도 닦고. 그리고 소일거리가 많으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점점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네에서 어르신들, 형아나 누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준다는 거야. 70 초반이니까 애취급 받잖아, 애취급. 서울에서는 완전히 뒷방 노인이었는데 아주 신났어. 형아들이, 누나들이 너무 이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형님들한테 시골 와라. 저도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1000평을 일군다는 거 쉽지 않거든. 현실적으로 노후에 나이 들어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거나 절약하는 거, 그리고 자산 관리하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시대. 재산, 재와 산, 부동산, 재, 산출, 이거 인컴, 현찰이라는 얘기요. 시골 어르신들 보면 부동산, 농사 짓죠? 밭과 논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수확하니까 현금이 돌죠. 뭐 고추 농사하면 또 현금 돌잖아요. 노년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로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골 어르신들은 일자리 걱정 없는데 삶의 터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평생 현역이 되기 위한 일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아니 20, 30대도 평생 직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테크 공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테크. 제가 컴퓨터 배우셔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경매 주식 많습니다. 이거 주식 같은 거 뭐 몇 억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은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1000만 명이 치는 고스톱판이요. 1000만 명이 치는 고스톱판에서 따먹기가 쉽다 어렵다. 그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한 달에 20, 30만 원, 3, 40만 원. 그 내공이 있으면 20, 30만 원, 3, 40만 원. 절대 욕심 내면 안 돼요. 3, 40만 원 그게 결국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저 생활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100만 원 어찌어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재테크 공부도 하고 건강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더라고. 생활비 369만 원, 250만 원, 212만 원 최저 얘기하는데 제가 말복 때 전곡하고 연천에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노인정에 저는 못 들어가고 이제 기사 노릇하다가 전곡에 그 노인정에 갔는데 그때가 한 5시쯤 됐는데 대 앞에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죽겠더라고요.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노인 그 5시인데 전곡에 이제 그 동네에 할머니가 부르시더라고.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에어컨 빵빵한데 한 8분의 할머니들이 이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워있고. 한 70 중반쯤 된 할머니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8명의 할머니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들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니까 뭔 재미가 있어요. 마지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자식들 뭔 자식이 필요 있어요. 지들 살기 바빠서 어쩌다 전화 온다는 거예요. 어쩌다. 자식 소용없다고.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지.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하니까 병원비하고 약값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 중반 된 할머니가 건강하시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노령연금 40만 원 하고 공공근로 3시간씩 열흘 나가서 한 27만 원, 한 70만 원 되는데 70만 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 그리고도 자기가 저축을 한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어떻게 그 70만 원 가지고 저축을 해? 그러니까 저기에 많은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할머니들이죠.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없으면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지. 어쨌거나 숨만 쉬는데도 피가 마르는데 그 피가 마르기 전에 방법들을 찾아가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